안녕하세요. 코드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코드 아카데미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스에서 실제 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 스토리지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합니다. 제일 유용한 주제일 수 있으니 잘 들어보시고 실무 적용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코드 아카데미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3주차 목차입니다. 우선 지난주 진행한 내용을 짧게 확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킴비를 이용해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실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스토리지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T 백엔드 스토리지 컴포넌트를 이용해 데이터의 CRUD, 즉 생성, 읽기, 수정, 삭제 등 전반적인 데이터 처리를 실제 데모를 통해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진행된 내용 요약 후 다음 주 진행할 내용을 안내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지난주와 동일하게 질문은 강의 도중에 웨비나의 퀘스천 프로그램을 통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진행한 내용입니다. 먼저 T 백엔드 유저스 컴포넌트로 사용자 관리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에서 회원가입, 로그인, 로그아웃 등의 기능을 실습해 봤고요. 그리고 회원가입 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는 이메일 베리케이션 기능을 킴비에서 설정하고 이메일 템플릿과 결과화면의 HTML 템플릿을 수정하는 내용을 함께 익혔습니다. 아마 지난주 코드 아카데미를 들으셨다면 사용자 관리 기능을 킴비로 충분히 전환할 수 있다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비밀번호 초기화 기능을 대상으로 킴비 기능을 확장하는 방법을 두 가지 실습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REST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이용해 REST API를 확장해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T-Kimby API 클래스를 상속해 직접 그 Kimby API를 업데이트하는 방법도 익혀봤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본격적으로 Kimby 데이터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내용을 진행합니다. Kimby에서는 몽고DB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입력, 수정, 삭제할 경우에는 제공되는 인터페이스에 맞게 사용하면 되지만 데이터를 조회하고 데이터를 필터링할 경우 조회 조건으로 몽고DB의 지름문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미 그 킴비 가이드 문서에는 충분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몽고DB 문법에 대한 두려움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데이터 스토리지는 엔티티와 컬렉션으로 제공됩니다. 엔티티는 데이터의 기본 단위로 이름과 값의 쌍으로 구성됩니다. 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면 델파이에서는 제이슨 포맷의 REST API를 이용합니다. 실제 입력, 수정, 삭제 시 데이터는 엔티티 형태, 즉 이름과 값의 쌍으로 설정해 데이터를 주거나 받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목록, 즉 컬렉션은 이 엔티티의 그룹 형태로 수신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은 대부분 바스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에 이미 캡슐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이 캡슐화된 T 백엔드 스토리지 컴포넌트에는 이미 CRUD, 즉 생성, 조회, 수정, 삭제 등의 메소드를 제공합니다. 앞으로 나오는 데모를 통해 T 백엔드 스토리지의 사용 방법을 경험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구성하는 작업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조회 필터를 위한 T 백엔드 쿼리 컴포넌트를 통해 데이터 조회 시 필터링하는 기능을 제공해 원하는 데이터를 골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은 T 백엔드 스토리지와 T 백엔드 쿼리 컴포넌트를 이용해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수정하고 조회할 때 어떻게 데이터를 구분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올까요? 우선 엔티티 생성과 수정 시에는 엔티티의 고유한 값인 _id, _type, _collection 등의 유니크한 키를 함께 수신합니다. 이 값을 매개로 수정과 삭제 등의 인덱스 키, 즉 유니크한 키를 이용해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때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를 조회할 때는 쿼리, 필드, 소트 등의 몽고DB 지름문을 제공합니다. 이 부분은 킴베이 가이드 문서를 보고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이드 문서 같은 경우에는 킴비의 대시보드 그 아래에 보시면 도큐멘테이션 쪽에 가이드 링크를 통해서 네, 문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내용은 데이터 스토리지 영역이기 때문에 이동을 하고요. 데이터 스토리지 문서를 보시면은 엔티티부터 해서 쿼링 등 다양한 이제 문서들이 있습니다. 엔티티 쪽을 먼저 보시면은 크리에이트 할 때 어떤 형태로 뭐 그 요청을 하는지, 그리고 뭐 확인할 때는 어떤 형태, 그리고 업데이트로 수정할 때는 형태 등의 다양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유심히 볼 부분은 네, 쿼리 할 수 있는 쿼링 영역입니다. 쿼리 할 때는 네, get 형태로 이런 URI로 네, 쿼리라는 인자로 네, 필터스와 그리고 모디피어스라는 형태로 어떻게 수정 그 결과를 수정할지를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이제 쿼리를 필터할 수 있는 영역을 보시면은 쿼리라는 인자의 퍼스트 네임은 제임스 또는 퍼스트 네임은 제임스고 라스트 네임은 본드 형태의 값을 제이슨 포맷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맞는 값을 그 리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지정된 값뿐만 아니라 뭐 나이가 GT 31 이 내용은 아래를 보시면은 greater than 뭐보다 크다 31보다 큰 값을, 그리고 less than LT 같은 경우에 작은 값 또는 LT는 작거나 같은 값을 뭐 받아오는 조건으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값들은 네, 몽고DB의 문서를 확인하시면은 다양한 네, 쿼리 조건들을 좀 더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값들도 네, 다양하게 이미 다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서들을 확인하시면은 좀 더 다양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요. 다시 쿼리의 모디피어스 쪽을 보시면은 네, 모디피어스에서는 데이터를 이제 리턴 받을 데이터를 어떤 형태로 이제 수정할 것인지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보면은 리미티드 10 같은 경우에는 10개의 데이터만 받겠다. 그리고 뭐 에이지 나이로 정렬을 하겠다. 그리고 정렬을 뭐 해제할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제이슨 값을 소트 인자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필드스 같은 경우에는 age와 last name 값만 내가 받겠다라는 형태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20개를 스킵하겠다 형태도 네, 이런 식으로도 네,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 그 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를 한번 보면서 실제 필터를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데이터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인 스토리지의 데이터 스토리지 메뉴를 통해서 네, 접근이 가능하고요. 제가 험프리 김과 저희 마케팅 직원인 김나래 양 두 명의 이제 데이터를 넣어놨고요. 컬럼 같은 경우에는 네, 필터에서는 컬럼을 풀 네임을 네, 김으로 시작하는 영역을 조회하겠다 라고 조회하면은 네, 김나래로 시작한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시 험프리로 시작되는 내용을 찾겠다 라고 하면 험프리 김이라는 내용이 표시가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필터링을 직접 할 수가 있고요. 델파이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필터를 적용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우선 지난주에 작업했던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바일 프로젝트에 이 건 같은 경우에 테스트를 위한 거기 때문에 폼을 하나 추가를 할 거고요. add new로 네, 파이어모nkey 모바일 폼을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네, t 메모를 추가를 할 거고요.
최대한 크게 보기 위해서 클라이언트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미 데이터 모듈 쪽에는 D 백엔드 스토리지 컴포넌트와 네, D 백엔드 쿼리 컴포넌트를 추가를 했고요. D 백엔드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네, 프로바이더를 킨베이 프로바이더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 데이터를 넣고 수정하거나 입력하거나 삭제할 때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뒷백엔드 쿼리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네, 백엔드 클래스 네임을 지정하게 되면은 네, 앞에서 봤던 이 데이터 스토리지 컬렉션을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쿼리 라인 쪽에 실제 그 앞에서 했던 필터링이나 모디피어스 값을 여기에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정을 하고 유닛 1에 있는 메모의 결과값들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모듈을 추가를 하기 위해서 파일 유지 유닛에서 데이터 모듈을 추가를 할 거고요. 그리고 비주얼 라이브 바인딩으로 뷰 라이브 바인딩 디자이너 메뉴를 통해서 실제 데이터 모듈에 있는 쿼리 인플로이 디렉토리의 제이슨 리절트 값을 메모의 텍스트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쿼리 컴포넌트를 execute 하게 되면 조건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리스판스가 0건이 나왔네요. 그러면 값이 없다고 나와 있고요. 왜 0건이 나왔을까요? 플레임이 험플인데 이걸 지운 다음에 한번 시도를 하겠습니다. 2건이 나왔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쿼리 라인스에 쿼리는 풀, 네임은 험프리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풀 네임이 험프리로 시작되는 것들 조회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execute 험프리 김 이렇게 넣어야 되나요? 험프리 김으로 조회했을 때는 한 건이 나와 있고요.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이런 형태로 아이디부터 아까 설명드렸던 언더바 아이디 값으로 실제 이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고요. 풀 네임 그리고 폰 그리고 이메일 부서 디파트먼트는 에반젤리즘 부서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값으로 리미트를 1로 잡아보겠습니다. 리미트 1로 했을 경우에는 실제 첫 번째 데이터인 김나래 양의 데이터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어떤 값이 있었죠? 우선 이 정도로 테스트를 해봤고요. 실제 쿼리, 필드스, 소트, 필드스를 한번 해볼까요? 쿼리 컴포넌트에 필드스는 이메일 항목만, 이메일과 플레임 두 가지만 한번 받아오겠습니다. 그래서 execute. 2건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넘어오는 데이터에는 플레임과 이메일 두 가지 필드만 받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엔티티 필터링과 집계 쪽을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럼 실제 프로젝트에서 데이터 스토리지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할 프로젝트는 지난주에 만들었던 사원 정보 모바일 앱에서 구현을 해볼 것이고요. 그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닛 2 같은 경우 테스트로 만들었던 폼이기 때문에 프로젝트에서 삭제를 할 것이고요. 네, 우선 사원 목록, 사원 정보, 사원 추가 등 화면에 보이실 텐데 지난주에는 계정 탭에서 회원가입과 로그인 기능을 중점적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는 남겨뒀던 사원 정보 탭에 제가 UI를 미리 구성을 해놨는데요. 시간 관계상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쪽에 이제 실제 데이터 스토리지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바스에 있는 데이터를 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사원 정보를 가져오고 확인하고 추가하는 부분을 설명하기에 앞서 제가 데이터 모듈에 4가지 그 메소드를 추가를 해놨습니다. 데이터를 가져오는 인플로이 목록을 가져오고 추가하고 삭제하고 수정하는 4가지 이제 메소드를 미리 구현을 해놨고요. 그 다음 UI를 잠깐 살펴보시면은 사원 목록에서는 리스트 뷰, 리스트 뷰에 사원 목록을 표시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리스트 뷰에서 그 사원 항목을 선택을 할 경우에 사원 정보 탭으로 이동을 하고요. 사원 정보 탭에는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부서 4가지 항목과 이 아이디, 이 사원의 그 고유한 키값을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키값을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라벨로 제가 구성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름과 이메일 그 리스트 아이템을 보시면은 잘 보시면 그 에디트와 라벨 이 2가지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이 2가지를 올려놓는 이유는 사원 정보를 보는 시점에는 라벨을 표시할 것이고요. 그리고 에디트 버튼을 통해서 수정을 시도하게 되면은 그때 에디트를 앞으로 표시함으로써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부서를 수정해서 위에 있는 업데이트 버튼을 통해서 데이터를 갱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캔슬을 통해서 에디트 모드를 다시 취소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사원 추가. 사원 추가 그 탭에서는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부서 그리고 아이디 항목이 없죠. 새로운 이메일과 그 사원 정보를 받아서 애드 버튼을 통해서 실제 바스 쪽 데이터로 사원을 추가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탭 컨트롤 이외에도 상단에 백 버튼 그리고 리플래시 그리고 애드 버튼 이 3가지를 구성을 해놨고요. 이 3가지 버튼은 사원 목록일 경우에 보여야 될 항목, 사원 정보일 경우에 보여야 될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탭 컨트롤이 체인지 되는 시점에 이거를 보일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탭 아이템이 탭이 변경될 때 실제 액티브된 탭이 디테일일 경우에는 백 버튼을 표시를 해야겠죠. 사원 상세 정보에서 목록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백 버튼을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리플래시 다시 이제 그 불러오는 버튼과 추가하는 버튼은 목록에서만 리스트 탭이 액티브일 경우에만 표시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사원 정보에서 에디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토글 에디트 모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에디트 모드인지를 인자로 받습니다. 그리고 에디트 모드일 경우에는 라벨을 감추고 에디트 컨트롤을 앞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플로우 레이아웃 업데이트라는 부분이 있는데 플로우 레이아웃은 업데이트와 캔슬 버튼이
놓여 있는 그 레이아웃입니다. 플로우 레이아웃을 사용한 이유는 네, 네, 저스티피 뭐 라스트 라인이죠. 라스트 라인 센터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네, 레프트로 했을 경우에는 모든 컨트롤들이 레프트로 정렬이 되고요. 센터로 할 경우에는 네, 센터로 정렬하는 형태로 레이아웃을 쉽게 구성할 수 있어서 사용을 했고요. 이 레이아웃을 네, 활성화를 시킵니다. 에디트 모드일 때는요. 그리고 에디트 모드일 때는 네, 에디트 버튼이나 삭제 버튼 그리고 백 버튼이나 로그아웃 버튼을 비활성화 시킵니다. 왜냐하면 에디트 할 경우에는 뭐 에디트를 다시 수행할 수도 없고 에디트하는 시점에 삭제를 하는 것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캔슬 버튼을 통해서 다시 네, 에디트 모드가 아니다. 읽기 모드죠. 읽기 모드로 네, 라벨을 다시 앞으로 표시하고 나머지 영역을 반대로 수행하도록 네, 구성을 해놨습니다. 네, 이렇게 UI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사원 목록. 네, 사원 목록을 네, 데이터 스토리지에서 가져와서 화면에 표시하는 부분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원 목록은 네, 리플래시 버튼을 누르면은 리플래시 인플로이스라는 메소드가 수행이 되고요. 실제 데이터는 네, 데이터 모듈에서 get employees 네, 메소드를 통해서 네, 목록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데이터를 가져온 이후에 리스트 뷰를 초기화하고 그 데이터를 리스트 아이템을 추가함으로써 화면에 출력을 하고요. 그러면 데이터 모듈에 get employees 메소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원 목록은 네, 이 백엔드 스토리지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가져오게 되고요. 네, 스토리지 엠플로이 디렉토리의 스토리지 그 기능을 이용하는데 쿼리 오브젝트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네,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데이터를 가져올 때 네, 이 t employee 객체 형태로 네, 요청을 오브젝트를 구성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제너릭이라고 네, 이 메소드를 수행할 때 나는 t employee 형태로 오브젝트를 가져오겠다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t employee를 한번 볼까요? t employee 같은 경우에는 네, 클래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클래스에는 ID, 플레임, 디파트먼트, 그리고 폰, 이메일 이렇게 5가지 항목이 이미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 항목 같은 경우에는 네, 킴비 사이트를 보시면은 5가지 항목은 이 5가지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디플로이먼트, 이메일, 플레임, 폰, 그리고 언더바, 아이디 이렇게 5가지 영역인데 언더바 아이디는 네, 여기서 아이디로 제가 선언을 해놨죠. 이 부분은 네, 이후에 한번 다시 설명을 할 거고요. 이 컬럼을 그대로 네, 클래스의 네, 프로퍼티로 퍼블릭의 프로퍼티로 그대로 선언하면 됩니다. 대소문자는 가리지 않고요. 그리고 메타데이터로 백엔드 타입은 인플로이스 그리고 풀네임 컬럼은 풀네임으로 네, 2가지를 제가 상수 선언을 해놨고요. 그리고 백엔드 타입 같은 경우에는 네, 데이터 스토어에 네, 컬렉션 이름을 지정을 했습니다. 이 인플로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다라고 네, 미리 상수 선언을 해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다시 보시면은 네, 백핸드 타입은 네, 여기 보셨던 인플로이스 그리고 네, 실제 메소드를 보시면은 네, 클래스 네임 어디에서 인플로이스에서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조건을 선언할 수 있는 쿼리가 어레이 오브 스트링으로 네, 인자를 넘기고요. 그리고 반환되는 리절트 리스트는 t 백핸드 오브젝트 리스트가 네, t 인플로이 형태로 네, 제가 t 인플로이를 여기 선언을 했기 때문에 t 인플로이 형태의 t 백엔드 오브젝트 리스트를 통해서
반환 값을 이쪽에 목록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쿼리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array of string 형태로 제가 생성을 했고요. 초기 값은 sort는 full name 컬럼은 full name으로 제가 상수 선언을 해놨습니다. full name으로 sort를 하겠다라는 초기 값으로 쿼리 스트링을 넘기게 되고요. 그리고 반환할 값은 미리 t backend object t employee 형으로 선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employee backend objects는 이후에 업데이트 할 때 사용할 거기 때문에 private 영역에 제가 미리 선언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쿼리 objects로 그 f employee backend object의 그 결과값을 받아오고요. 그리고 이제 반환하기 위해서는 employee list를 t-list employees 형태로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엔드 오브젝트에 있는 employee 객체를 꺼내서 오브젝트 id 이 부분이 언더바 id라고 보시면 되고요. 언더바 id를 id에 할당을 해서 나머지 값들은 이미 employee라는 객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employee id만 추가로 설정을 해서 employee list에 추가를 합니다. add 메소드로 추가를 해서 반복을 한 이후에 employee list를 반환을 하도록 구현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목록을 받아와서 리스트 뷰에 출력하는 형태로 구현을 해놨고요. 그리고 한 가지 팁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구현하는 시점, 즉 개발하는 시점에는 탭 컨트롤에 탭이 이렇게 보통으로 해놓으면 변경을 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실제 폼이 크리에이트 되는 시점에 탭 포지션을 논으로 하게 되면 실제 그 구현될 때는 그런 탭 아이템이 보이지 않고 그 원하는 화면으로 탭을 전환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처음에 액티브할 탭은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리스트를 구성을 해봤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했고요. 지난주에 개발했던 로그인 기능을 이용해서 테스트 유저 테스트 1, 2, 3, 4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로그인을 하면은 험프리 김나래 이 두 명의 사원 목록이 보이고요. 이 두 가지 목록은 실제 데이터 스토어에 인플루이스 컬렉션에 있는 데이터들이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록을 선택을 하면은 상세 정보가 화면에 표시가 되고요. 에디트 버튼을 통해서 실제 수정할 수 있는 에디트 컨트롤이 화면에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캔슬 버튼을 통해서 다시 상세 보기 쪽으로 넘어가고요. 업데이트를 통해서 실제 여기 있는 값을 업데이트하는 부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기능을 살펴볼 건데요. 사원 정보에서 에디트 버튼을 누르면은 플로우 레이아웃 업데이트가 표시가 되고 업데이트 버튼과 캔슬 취소 버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캔슬 버튼을 보시면은 토글 에디트 모드에서 업데이트 모드를 리드 모드로 변환을 하고요. 업데이트 버튼을 통해서 업데이트 기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모듈의 업데이트 인플로이 메소드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업데이트 인플로이 메소드를 확인해 보면요. 동일하게 백엔드 스토리지에
부터 인플로이 디렉토리의 스토리지 기능 중에 업데이트 오브젝트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 사용되는 인자를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가 메타 오브젝트, 네, 백핸드 엔티티 밸류 타입이고요. 두 번째가 A 오브젝트, T 인플로이 타입입니다. T 인플로이 타입으로 선언된 것도 네, 업데이트 오브젝트가 제너릭 형태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T 인플로이 형태를 난 사용하겠다 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 A 오브젝트도 T 인플로이 형태로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된 결과값을 네, T 백핸드 엔티티 밸류로 받게 되고요. 보시면은 네, 업데이트 오브젝트인 두 개의 인자가 넘어오게 됩니다. 원래의 인플로이 정보 그리고 업데이트할 인플로이 정보를 받아서 업데이트한 인플로이 정보는 두 번째 인자로 사용을 하고요. 첫 번째는 백핸드 엔티티 밸류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 get employees 메소드에서 f employee 백핸드 오브젝트의 그 조회한 데이터를 받아왔습니다. 이게 프라이빗에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한 데이터고요. 여기에서 원래 인플로이 정보를 이용해서 네, 엔티티 밸류를 네, 찾습니다. 찾아서 네, 킴비 인플로이 오브젝트에 네, 반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 업데이트 오브젝트에서는 킴비 인플로이 오브젝트 네, 이 객체를 이용해서 원래의 그 사원 정보를 업데이트될 사원 정보로 수정을 하도록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 인플로이 같은 경우에는 네, 업데이트 인플로이의 T 인플로이 객체를 생성을 해서 에디트에 있는 정보를 네, 설정을 합니다. 설정을 해서 전달을 하고요. 커런트 인플로이 같은 경우에는 사원 목록에서 아이템 클릭으로 선택하는 시점에 네, 커런트 인플로이에 선택된 항목을 미리 설정을 해놨습니다. 네, 이 값이 업데이트 시점에 네, 현재 인플로이 정보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업데이트가 된 이후에는 네, 플로우 레이아웃의 레이아웃인 네, 업데이트와 캔슬이 나와 있는 레이아웃을 감추고요. 그리고 사원 목록이 이제 수정이 됐기 때문에 네, 리플래시 인플로이로 새로운 정보를 네, 목록을 갱신하도록 했습니다. 수정된 이후에는 목록으로 이동을 하고 다시 에디트 모드를 네, 읽기 모드로 다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이거는 제가 잘못된. 네, 유저네임은 다시 테스트 유저 그리고 비밀번호는 테스트 1234로 로그인을 합니다. 네, 로그인 이후에 사원 정보 목록을 표시하고요. 사원 정보를 선택한 이후에 에디트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모드로 전환을 하고요. 전화번호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010-1234-5678로 되어 있는 거를 9876543 8글자가 맞나요? 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렇게 총 11자리 숫자로 전화번호를 설정한 이후에 업데이트 버튼을 통해서 서버에 있는 네, 클라우드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했을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에디트 이후에는 뭐 캔슬 하면은 다시 에디트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네, 그럼 실제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네, 홈프리 김에는 전화번호가 010-1234-5678로 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불러오게 되면은 010-9876-5432 형태로 제가 조금 전에 수정한 내용으로 갱신된 것을 확인을 하셨고요. 네, 이렇게 업데이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네, 다음은 사원 추가 기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추가는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부서 4가지 항목을 여기에는 아이디 항목이 없죠. 4가지 항목을 애드 버튼이 눌렸을 경우에 인서트 인플로이 그 메소드를 통해서 새로운 사원을 추가하는 기능입니다. 데이터 모듈 인서트 인플로이 메소드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트 인플로이 메소드 같은 경우는 4가지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부서 4가지 인자를 받고요. 그 4가지 인자를 인플로이 객체를 만들어서 그 프로퍼티의 값을 설정한 이후에 동일하게 그 백엔드 스토리지 인플로이 디렉토리의 스토리지 기능 중 크리에이트 오브젝트 메소드를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오브젝트도 마찬가지로 tEmploye형을 사용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인자를 보시면은 첫 번째 클래스 네임, 두 번째 오브젝트, 인플로이 오브젝트죠. 그리고 세 번째 생성된 반환 오브젝트 이렇게 3가지를 인자로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도 백엔드 타입은 인플로이스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인자로 받았던 정보를 인플로이 객체에 담아서 크리에이트 오브젝트 메소드를 통해서 새로운 사원 정보를 추가를 하게 됩니다. 사원 정보를 추가한 이후에는 항목들을 다 초기화를 하고요. 쇼 메시지에 어떤 사용자가 추가가 되었다 메시지를 표시하고 목록을 갱신하게 됩니다. 목록 갱신한 이후에는 목록으로 이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유저 테스트 1234로 로그인을 먼저 하고요. 사원 목록에서 추가 버튼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겠습니다. 길동 이메일은 길동@mail.com으로 이메일을 입력을 하고요. 전화번호는 02-123-4567 이메일 전화번호와 부서는 영업팀으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드 버튼을 통해서 데이터 스토리지에 추가가 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왔고요. 이렇게 데이터는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추가 메시지만 나온 걸 보니까 제가 초기화한 이후에 추가라는 단어를 합쳤기 때문에 이 값은 공백으로 그냥 추가라는 메시지만 나왔습니다. 이렇게 홍길동이라는 새로운 사원을 추가를 했고요. 그러면은 데이터 스토어의 인플로이 컬렉션으로 가서 리프레시로 추가된 데이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업팀 길동골뱅이 메일.com 홍길동 그리고 이 전화번호로 새로운 사원이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원 정보 선택된 사원을 딜리트 버튼을 통해서
사원을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딜리트 기능도 데이터 모듈의 딜리트 인플로이 메소드를 이용을 하고요. 딜리트 오브젝트에서는 클래스 네임과 오브젝트 아이디 두 가지 인자로 딜리트 오브젝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백엔드 타입은 employees로 고정이 되어 있고 employee id는 인자로 받았습니다. 이 employee id 같은 경우에는 그 id 값에 있는 라벨 id 값을 바로 넘겼고요. 이 값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 뷰에서 항목을 선택할 때 현재 인플로이의 id 값을 이쪽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 값은 그 이전에 get employees에서 실제 employee 백엔드 오브젝트의 오브젝트 id 값을 id에 설정되어 있고요. 이 값이 실제 라벨.txt에 들어가 있고 딜리트 할 때도 그 오브젝트 아이디가 실제 딜리트 인플로이 데이터 모듈 딜리트 인플로이로 요청한 것을 결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이 값입니다. 언더바 아이디 값 고유의 이제 데이터의 아이디 값을 전달해서 실제 데이터를 삭제하는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이렇게 수행한 이후에는 삭제된 데이터가 빠져있기 때문에 목록을 갱신을 하고요. 목록으로 탭을 이동하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행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테스트 유저 테스트 1, 2, 3, 4로 로그인을 하게 되고요. 사원을 선택한 이후에 딜리트 버튼을 통해서 사원을 삭제하면은 삭제된 이외의 목록들만 구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킴비의 데이터 스토어에도 홍길동 사원이 제거가 된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모듈에 추가하고 삭제하고 갱신하고 그리고 사용자 목록을 가져오는 메소드들을 추가한 이후에 UI와 연결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그 킴비의 그 데이터 스토어의 컬렉션에 컬럼으로 컬럼명과 동일하게 객체의 구조를 잡습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에서는 지금 방금 만들었던 tEmployee 그 객체 타입으로 백엔드 오브젝트를 형성하고 그 조회 조건을 만든 이후에 쿼리 오브젝트 메소드를 통해서 tEmployee 데이터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 목록에 실제 데이터가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추가를 할 때는 create 오브젝트 메소드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때는 그 어떤 데이터 스토어 컬렉션에 입력을 할지를 미리 지정을 하고서 그리고 이 객체는 create 오브젝트의 제너릭 형태로 tEmployee로 사용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은 tEmployee 객체를 전달함으로써 새로운 그 오브젝트를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업데이트 할 때는 기존의 그 객체를 새로운 업데이트할 객체로 변경을 할 건데 그 대상 객체 같은 경우에는 백엔드 엔티티 밸류 형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값은 백엔드 오브젝트의 엔티티 밸류로 그 대상 객체를 얻어올 수가 있고요. 이 얻어온 객체를 업데이트할 객체로 수정하겠다라고 업데이트 오브젝트 메소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딜리트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그 컬렉션 이름과 그리고 오브젝트 아이디를 전달을 하는데, 오브젝트 아이디는 그 뭐냐 쿼리 오브젝트에서 받아왔던 그 엔티티의 오브젝트 아이디를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마무리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킴비에서는 데이터 저장은 엔티티 및 컬렉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킴비는 몽고디비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쿼리를 하거나 필터를 할 때 몽고디비의 문법을 약간 아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가이드 문서의 샘플을 참고하시면 쉽게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T 백핸드 스토리진 가지고 CRUD, 즉 생성하고 읽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작업을 다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T 백엔드 쿼리는 줘야 할 대상을 필터링하고 그 원하는 항목만 가져올 수 있는 쉽게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진행한 내용을 활용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구성하고 조작하기 충분할 것입니다. 직접 진행하셔서 몸으로 꼭 익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 진행할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8월 19일 화요일, 오늘과 동일하게 오후 1시 30분에 진행을 할 것이고요. 다음 주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원격 푸시 알림을 주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바스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GCM과 APN을 전송하는 방법, 그리고 VCL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원격 푸시 알림 전송하는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